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우리 측 열차가 오늘 도라산역에서 환송 행사를 갖고 북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열차가 북한 지역을 달리는 것은 10년 만의 일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오늘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전문가들 사이에 우세합니다. 청와대 소속 특별감찰반 직원이 지인의 수사 정보를 경찰에 캐물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특감반 직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비위에 연루된 다른 감찰반 직원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사립유치원 관련법이 정치권에서 표류하는 사이 퇴원을 결정한 유치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로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대장정 그 첫 출발이 오늘 이뤄집니다. 우리 측 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조금 전 서울역을 출발했고 1시간쯤 뒤에는 이 도라산역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환송 행사를 받은 우리 열차 곧바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녘철도에 올라탑니다. 이후부터는 금강산을 거쳐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2,600km의 대장정입니다. 북한 땅을 그야말로 횡단, 종단하면서 거의 모든 철길을 샅샅이 훑는 건데 이 정도 규모로는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효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우리 측 열차가 오늘 도라산역에서 환송 행사를 하고 북한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측 기관차는 차량 6량에 조사단 28명과 필요한 물품을 싣고 서울역을 출발해 도라산역에서 약 30분간 환송 행사를 한 뒤 오전 8시 50분 북쪽으로 향합니다. 도라산 환송 행사는 추진 경과 보고와 관계부처 장관의 축사, 기관사에게 잘 다녀오라는 의미에서 머플러를 둘러주는 출무 신고 등으로 진행됩니다. 열차가 환송 행사 뒤 곧바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측 판문역까지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북측 기관차가 우리 열차를 이끌고 이동하며 본격 조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경의선 구간 400km를 조사한 뒤 평양과 원산을 거쳐 동쪽으로 건너가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동해선 800km 구간을 점검합니다. 이동거리까지 합하면 열차는 북한 지역 총 2,600km를 18일간 달리며 철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 열차가 북한 땅을 달리는 것은 10년 만으로 특히 금강산에서 두만강 구간을 우리 철도 차량이 운행하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공동조사가 시작된 만큼 연내 착공식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정도로 급박하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은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우리 조사단은 점검을 마치고 다음 달 17일 서울역으로 돌아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여는데 전문가들의 예측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론이 나오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기류도 없지는 않습니다. 오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1.5%인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이후 금리를 동결해온 한은이 이번에는 금리를 올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이 다음 달 금리를 올릴 경우 한미 금리 차가 1%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고 자본 유출 우려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저금리가 집값 급등을 부추겼다는 주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어야 한다는 의견도 금리 인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내년을 대비해 금리 인하 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은 변수입니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벌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가계빚이 1,5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인상하더라도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이후에는 당분간 동결이나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리 경제가 계속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금리가 중요한데 미래 경제가 나빠진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고요.
또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내수가 위축돼 성장률 둔화가 더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아르헨티나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 국제사회 협조를 구하는 행보가 될 텐데 무엇보다도 행사 기간에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부 독재 시절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국립역사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하는 것으로 2박 3일간의 아르헨티나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춘 G20 정상회의는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문 대통령은 G20 외교 무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요청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비전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G20 기간 동안 4차례 양자회담도 할 예정인데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논의할 고위급 회담이 한 차례 연기되는 등 북미 간 대화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 백악관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격식이 갖춰진 형태가 아니라 약식 회담이라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통역만 참석하는 단독 회동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 정상과 내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남아공 정상과도 각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추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올해 마지막 다자 정상외교에서 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중재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속도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선 철통 경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곳곳의 도로는 통제됐고 지하철 일부 역사도 문을 닫았습니다. 개막일인 내일은 아예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현지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에 시민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주요 도로 길목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교통요원들이 차량을 우회시킵니다. 시내 대규모 지하 주차장은 폐쇄됐습니다. 지하 상가는 일찌감치 문을 닫았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보안을 위해 지하철 도심 일부 역사가 폐쇄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Seguramente a las 9 de la noche, 21 horas, cierra. Porque por seguridad. 공항 한 곳이 이미 폐쇄됐고 공항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도 전면 차단됐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막일인 내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A los hogares como para evitar que después por la tarde se nos complique más volver a nuestros hogares, pero está bien que lo hayan hecho de esa manera. 호텔 주변과 보행로에는 무장한 경찰과 군인들의 삼엄한 경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이 개막하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회담장으로 이어지는 보행로도 신분증이 확인된 시민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개막일인 내일은 대규모 행진 시위가 예정돼 아르헨티나 정부는 보안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청와대가 반부패 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KBS가 특감반 직원이 지인이 피의자인 사건의 수사 정보를 경찰에 요구했다고 보도한 뒤에 전격적으로 내려진 조치입니다. 비위에 연루된 또 다른 감찰반 직원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KBS 보도로 비위 혐의가 알려진 특별감찰반을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처신을 하거나 비위 혐의가 있는 직원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받은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특감반 전원을 교체할 것을 건의했고 즉각 조치가 이뤄진 겁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비위 행위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특감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감반 전원을 교체한다고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감반원들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치거나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주중 근무 시간 골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위 혐의가 무엇인지, 연루된 직원이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특감반은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으로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민정비서관실 산하의 특감반과는 다른 조직입니다. 앞서 KBS는 청와대 특감반 김모 수사관이 지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국토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정보를 경찰에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을 한 김 수사관을 친정인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비위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소속기관 장에게 구두로 통보했지만 전파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서면 통보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파견 직원에 대한 직접 징계 권한이 없다며 김 수사관 외에 추가 비위 혐의가 있는 파견 직원을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고 철저히 조사해 징계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버스와 부딪힌 택시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서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선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에 깔렸다가 구조됐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출입구를 들이받은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선생님, 눈 떠봐요. 눈 떠봐요. 가까스로 구조된 남성은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반포역 앞 도로에서 버스와 부딪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50살 정 씨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용차 운전자 49살 김모 씨도 얼굴과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 명은 다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정 씨를 내려주려 방향을 바꾸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성동구에서 술에 취해 차로에 누워있던 39살 최모 씨가 지나가던 승용차에 깔렸다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최 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물차 세차기계 모터에서 불이 시작돼 소방서 추산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엔 서울 우유 양주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직원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 특수구조팀이 출동해 1시간 40여 분 만에 가스 누출을 차단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기 중 암모니아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우유 측은 탱크 밸브를 바꾸다 가스가 샜다며 정확한 누출량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8년째 분규를 겪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임원 폭행 사태가 큰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일단 유감을 표명했고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박혜평 기자입니다. 거센 발길질에 닫혔던 문이 열리고 노조원들이 들이닥칩니다. 고함과 욕설 속에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노조원들이 막아서자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주위만 맴돕니다. 1시간가량 계속된 폭행으로 유성기업 노무 담당 김모 상무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일단 경찰이 왔으니까 계속 얘기를 했죠. 저 사람 계속 막고 있다 다 죽어간다. 저러다 죽을지도 모른다. 한두 명 얘기한 게 아니고. 사측이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유성기업 노조는 46일 동안 이어온 서울 사무소 점거 농성을 풀고 폭행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유성기업 지혜는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아울러 당사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폭행에 가담한 7명과 경찰 진입을 방해한 5명 등 노조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다음 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도 특별 합동감사단을 보내 당시 경찰의 초동조처가 적정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유성기업에서는 2011년 노조 파업과 사측의 직장 폐쇄로 촉발된 분규가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행 사태도 우발적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사측이 계획된 집단 폭행이라고 맞서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이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도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할머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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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4년 공부를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했던 16살 소녀. 90살 백발 노인이 돼 마지막 희망을 품고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지 꼭 6년.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게 강제동원이라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달 신일철주군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취지로 1인당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의 배상액이 인정됐습니다. 70여 년 만에 되찾은 권리.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 만세! 할머니의 한은 이제야 풀렸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또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당수 피해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 내려진 판결. 늦었지만 이보다 더 늦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이 기쁨은 8년 전에 돌아가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님에게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선고 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신일철주군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잃어버린 권리를 돌려주는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고노 일본 외무상은 국제재판 등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면서 양국 우호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판결 직후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차에 화염병을 던졌던 70대 농민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소식은 방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74살 남모 씨.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남 씨는 재판권을 침해당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연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안이 중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현주 자동차 방화,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3가지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남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보강수사할 방침입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 기록 분석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7일 아침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미리 준비한 화염병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가방에서는 신어가 든 페트병 4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남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대지농장이 친환경 인증 연장 불가 결정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부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씨는 재판 진행과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으로는 반짝 추위가 찾아왔고 남부지방에서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남부지방에서는 오후까지 황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도 황사가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북,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도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하지만 한낮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일요일에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과 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날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은 영하 4.1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도 영하 0.8도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8도, 원주 8도, 대전 10도로 중부지방은 종일 쌀쌀하겠고 남부지방은 광주 14도, 부산 1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본인이 원하던 방향은 아니지만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현지 언론들은 미중 정상이 최종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예측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진행 상황을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I think we're very close to doing something with China. 현재 미중 양국이 진행 중인 물밑 논의 내용이 본인이 원했던 방향과 차이가 있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I don't know that I want to do it because what we have right now is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n the form of tariffs or taxes.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I think China wants to make a deal. I'm open to making a deal. But frankly, I like the deal we have right now.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 확전을 보류하고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내년 1월부터 예고한 추가 관세 부과를 봄까지 미루고 지식재산권 침해 대책 등을 중국과 협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중 정상이 최종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현지 언론 대부분의 관측입니다. 중국에 대한 초강경파 인사로 꼽히는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이 미중 정상회담 배석자 명단에 빠졌다가 추가로 포함된 것도 변수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미국 제너럴 모터스 때리기를 이어가며 관세 문제를 계속 쟁점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중국에 매겨지는 관세 때문에 수십억 달러가 미국 금고로 들어오고 있다며 기업들이 관세를 내고 싶지 않으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어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유치원 3법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되면 집단으로 문을 닫겠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보 방침 등의 반격을 시작한 셈인데 실제 문을 닫는 유치원들도 빠르게 늘고 원화 모집 계획 발표도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과 분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사립유치원은 지난주 갑자기 유치원 문을 닫고 놀이학교로 바꾸겠다고 학부모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원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폐원에 동의할 수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동의해주지 않아 폐원이 안 되더라도 원장에게 밉보여 아이가 갈 곳을 잃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동의서를 안 써주면 내년 재원을 안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여기 안 다녀도 뭐 없으면 집에서 키울 거야. 이런 엄마들 아니고서는. 근데 이제 보낼 데가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보낸 폐원 동의서입니다. 동의가 없어도 폐원은 진행된다. 아이들 거취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협박에 가까운 문구가 담겼습니다. 맨날 아침 저녁으로 엄마들끼리 하는 소리가 어디 보내지? 어디 가야 되지? 이것만 걱정해야지. 관련 규정을 어겨가며 폐원을 추진하는 곳이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옵니다. 다른 곳에는 졸업한 엄마들도 불러서 써달라고 한대요. 이제 사인을 해달라. 그렇겠대요. 최근까지 폐원을 결정한 사립유치원은 85곳. 증가세는 최근 들어 더 빨라졌습니다. 탈법적으로 동의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현장 지원단에서 해당하는 유치원을 현장 방문할 거고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겁니다.
내년도 원화 모집 계획을 아직 안 밝힌 사립유치원도 서울 경기에만 130여 곳입니다. 비리에 분노하고 제도 개선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이 법안 처리 지연과 유치원 폐원 추진에 속수무책,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소위는 법으로 정해진 심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갑니다. 예산 소위는 오늘 아직 감액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과 여야의 이견으로 심사가 통째로 보류된 남북협력기금 등 통일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남북협력기금 등은 정보 공개와 삭감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아서 공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자정 이후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이맘때 많이 쓰는 자동차 김서림 방지제에서 좋지 않은 물질들이 검출됐습니다. 일단 회수 조치도 내려졌다고는 하는데 어떤 제품을 쓰시더라도 항상 환기를 하면서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차 유리창에 하얀 김이 서리는 것을 막는 김서림 방지제. 사용하다 보면 흡입하거나 피부에 닿기 쉽습니다. 프론트 버튼이 들어와 있는 거를 제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뿌렸는데 머리도 아프고 일단 눈이 좀 많이 따가웠거든요. 그리고 좀 가렵기도 했는데. 소비자원이 자동차 유리와 안경 등에 사용하는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인 1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로 피부 발진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CMIT와 MIT는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됐지만 3개 제품에서 검출됐습니다. 문을 닫고 겨울에서 우리가 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습기 살균제처럼 사실은 문 닫고 방 안에서 뿌린 거하고 똑같은 현상처럼 노출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8개 제품에서는 기도와 안구의 통증을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최고 39배 넘게 나왔고 2개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검출됐습니다. 메탄올이 체내에 흡수되면 실명에 이를 수 있어 정부는 차량 워셔에게 함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김서림 방지제는 아직 기준이 없습니다. 환경부에는 김서림 방지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제품들은 자진 회수 조치됐습니다. 차량 안에서 김서림 방지제를 사용할 때는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끈 뒤 이렇게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야 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열차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한 해 동안 110건 넘게 사고가 발생해서 사흘에 한 번꼴로는 문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 인력과 예산은 갈수록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과 강릉을 잇는 고속철도가 개통했습니다. 이렇게 노선이 새로 생기고 기존 단선도 복선화하면서 전국의 기찻길은 최근 2년간 900km 길어졌습니다. 더불어 터널과 교량, 역사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정비가 가장 까다롭다는 고속열차, 그리고 안전정비가 필요한 시설이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KBS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관련 인력과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는 인력은 정원에 비해 수년째 부족한 상태. 3년 전에는 38명 모자라던 게 지난해엔 205명 부족으로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선로 시설물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인력 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 4,300억 원대에서 지난해엔 4,200억 원대로 100억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고속철도 사고는 자칫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무턱대고 정비 분야 투자를 줄이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이제 안전 예산으로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확보해서 이제 투자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의 잦은 열차 사고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기강이 느슨해져서 안전관리 등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코레일의 안전관리 체계와 차량 정비 시스템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바로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함정을 납포한 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령이었던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한 뒤에 미국과 서방국들은 러시아를 맹비난하며 지금도 경제 제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까지 터졌으니 트럼프 대통령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이 소식은 모스크바 이동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한 직후 드미트리 페스코브 정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면서 아직 공식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타스 통신에 밝혔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G20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드레이 클리모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회담 취소로 미러 관계는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푸틴 대통령은 크림반도 옆 케르치해협에서 우크라이나 함정을 납포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함정들이 러시아 영해로 들어온 게 잘못이었다며 러시아는 적법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낮은 지지율에 고전하고 있는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지율 만회를 위해 고의로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령이었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한 이후 미국 주도로 서방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 함정 납포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등 서방국들 역시 러시아를 비난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당분간 미러 양국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올해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LED 전구 5만 개가 75년 된 22m 높이 나무를 휘감고 꼭대기에는 3m 너비의 크리스탈 별이 달렸습니다. 뉴욕 록펠러 센터에서 해마다 이맘때에 열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는 맹추위 속에서도 수천 명의 관람객들이 참석해 점등식을 즐겼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철길입니다. 한 남성이 자전거를 멈추고 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자신의 왼쪽에서 오던 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려 철길을 건너는 순간 온통 한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그런지 반대편에서 다른 기차가 오는 건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페달을 밟아 간발의 차로 열차를 피했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한참 동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SUV 차량이 길가에 멈춰 서더니 복면을 쓴 일당이 건물로 뛰어갑니다. 유리창을 깨고 보석 판매점 진입을 시도하는데 직원들이 칼을 휘두르며 이를 막아냅니다. 뜻밖의 상황에 강도들은 결국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찰 당국은 이 칼이 판매용이 아니라 장식용이었다면서 덕분에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노선을 천명하고 있는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을 베트남으로 보냈습니다. 북한보다 앞서 개혁 개방에 나섰던 나라인 만큼 이 베트남식 모델을 배우러 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석조 특파원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베이징 서우드 공항을 거쳐 어젯밤 늦게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모레까지 3박 4일 일정입니다. 공식 친선 방문 왔습니다. 리 외무상은 먼저 오늘 오전 판 빈민 베트남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내일은 웅우엔 수언푹 총리를 만납니다. 리 외무상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단순한 외교적 차원을 넘어 베트남식 개혁 개방 모델인 도이머이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쇄신이란 뜻의 도이머이는 1986년 베트남이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며 채택한 슬로건입니다. 이 같은 의도를 반영하듯 리 외무상은 이번 여정에서 베트남 북부 주요 산업단지 두 곳을 둘러보며 외자 유치 성과를 살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이달 초 베트남을 방문했던 북한 장춘실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중앙위원장도 베트남 공산당 관계자를 만나 도이머이의 성과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 모델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리용호 외무상이 베트남과 함께 시리아를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시리아 간 정상회담 준비 차원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주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이른바 엣지 디스플레이 설비 제조를 맡은 기업이 중국의 기술을 팔아넘기다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해당 기업은 삼성과 30여 년간 협력사 관계였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의 한 공장. 한 남성이 대형 기계 설비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포장된 설비는 부산항으로 옮겨집니다. 삼성으로부터 엣지 디스플레이 설비 제작을 의뢰받은 한 협력업체가 해당 설비를 중국에 빼돌리는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설비와 기술 도면 등을 중국에 넘기고 155억 원을 챙겼습니다. 엣지 디스플레이 기술은 휴대전화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고 터치까지 가능하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삼성이 6년간 1,500억 원을 투자해 완성한 첨단 기술입니다. 해당 협력업체는 삼성과 30여 년이나 함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삼성도 이런 일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협력업체로 그 속에 모임이거든요. 강도사 역할을 했었고 신뢰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죠. 저희는 솔직히 몰랐죠. 놀라움도 컸고. 30년간의 협력 관계는 눈앞의 매출 이익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조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이 컸던 겁니다. 중국에서 수출되는 경우 S사의 기술이 유출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위장 수출을 감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추징 보전을 청구해 이들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출된 설비와 기술로 삼성 측은 3년간 6조 5천억 원 상당의 매출 손해가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술 유출을 주도한 업체 사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임직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청주의 한 레미콘 업체가 수해복구용 콘크리트를 납품한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일주일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결국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규명 기자입니다. 수해복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했다며 레미콘 회사가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미 몇 달 전 공사가 끝난 현장은 물론 이동 시간만 1시간 넘게 걸리는 공사 현장 2곳에도 불과 30분 만에 차량 단 한 대로 납품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온 걸로 돼 있고 실제로는 오지도 않고 회사에서 그냥 일명 동네 한 바퀴로 해가지고 처리한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수해복구 공사가 마무리된 현장입니다. 하지만 올 6월까지도 콘크리트가 납품된 것처럼 서류가 조작되는 등 40% 이상 납품 물량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내부 폭로와 같이 레미콘 차량으로 공장 인근을 한 바퀴 돌고 오면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업체가 잘못을 시인한 현장만 10여 곳. 하지만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해야 할 청주시와 담당 구청 등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건지 그것도 확인하는데 무서워서 확인해야 된 거예요, 위에. 속장이 어느 현장이라고 찍히고 날짜 찍히는데 날짜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경찰은 해당 업체의 차량 출하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환경부가 국내 차량 중 270만 대 정도를 5등급으로 분류했는데요. 내차 등급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류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들입니다. 그럼 5등급 차량은 얼마나 많은 배출가스를 내뿜는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단 2번 밟았을 뿐인데도 이 정도의 매연이 뿜어져 나옵니다.
엄청난 양의 검은 가스가 주변을 뒤덮습니다. 손과 옷 소매까지 온통 새까맣게 범벅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전국에 등록된 2,300만 대 가운데 269만 대를 이런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자동차 엔진룸 쪽에 붙어 있는 표지판을 보면 누구나 등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친 양이 중소형 자동차는 0.56g, 대형 이상은 5.66g을 초과하면 5등급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이런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불만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애들이 마음 놓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 차량이 조기 폐차해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 따라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폐원 등의 해법으로 임대형 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매매 혐의를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보도 있었다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직 유아 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유치원이 39곳이라며 학부모 불안을 덜기 위한 공립유치원 설립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한시적으로 200명 이상의 유아 배치가 가능한 임대형 공립단설 유치원을 조기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폐원을 통보하거나 모집 일정을 정하지 않은 유치원이 있는 수원과 용인, 화성, 고양 등을 중심으로 내년까지는 기존 건물을 임대해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용인 지역에 400명 규모로 개원하기 위해 임대 계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외에 중고등학교 시설을 활용한 병설 유치원 설립도 추진합니다. 반면 폐원을 통보하거나 다음 달 5일 이후로도 유아 모집을 보류하는 유치원은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사립유치원 전반에 대한 감사도 확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원화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196곳을, 2020년까지는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한편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데도 불법 매매 제보가 있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는 17개 사립유치원 중 한 곳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엔 평소보다 한산한 구간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홍진문 터널 부근의 짧은 정체 외에는 대부분 구간 보시는 화면과 같이 수월한 모습이며 통일로 서대문 사거리 부근 버스 중앙차로에 잘못 진입한 승용차 추돌 사고로 밀렸다가 방금 전부터 정상 속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율곡로 창덕궁 사거리 부근을 비롯하여 전국은 수월한 모습이며 응봉로 응봉교에서 성수대교 이전까지 간간히 지체와 서행되고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길 대규모 집회로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 진입을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의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리고 의사당대로 양방향 전차로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신고 인원 9천여 명의 사전 집회 후 행진을 하게 되며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본집회로 신고 인원 만여 명이 모여 국회 앞을 비롯하여 여의도 일대 집회와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서울역 앞에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있으며 광화문 일대에도 낮 12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규모가 큰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끊어졌던 남북 철길이 오늘 다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북한의 철도 구간 공동조사가 시작됩니다.
남북 간 철길을 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철도 현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역을 출발한 우리 열차는 도라산역을 거쳐 북한 판문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남북 철길 운행 재개는 꼭 10년 만입니다. 10년 전 남북은 일주일에 5차례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 사이를 오고 갔습니다. 화물 열차였습니다. 그랬다가 1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공동조사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경의선 개성에서 신의주 구간이었습니다. 이번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 열차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두만강까지 달립니다. 모두 18일에 걸쳐 장장 2,600km를 달리게 됩니다. 공동조사가 시작되면서 남북이 합의했던 연내 착공식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 정상이 착공식에서 또 한 차례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철도 연결 착공식의 의미를 넘어서는 일이 됩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 지나야 할 터널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조사 기간이 빠듯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현대화 비용입니다. 북한 철도는 현재 최대 시속 40km를 넘지 못할 만큼 낡은 상태입니다. 우리 측은 이를 시속 70에서 80km로 끌어올리는 높은 수준의 현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KTX와 같은 고속철도를 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엄청난 비용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입니다. 이번에는 공동조사에 한정해서 풀어줬지만 앞으로의 일은 북한의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철길, 남북관계가 꼭 철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북한 핵 문제가 속히 타결돼서 철길이 하나 되고 육로가 하나 되고 또 하늘길도 열려서 남북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우리 측 열차가 오늘 도라산역에서 환송 행사를 갖고 북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열차가 북한 지역을 달리는 것은 10년 만의 일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오늘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전문가들 사이에 우세합니다. 청와대 소속 특별감찰반 직원이 지인의 수사 정보를 경찰에 캐물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특감반 직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비위에 연루된 다른 감찰반 직원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사립유치원 관련법이 정치권에서 표류하는 사이 폐원을 결정한 유치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흘째 황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대구는 16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평소보다 5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황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도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와 충북,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온화하겠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날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낮 기온도 중부지방에서는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오늘 시작됩니다. 잠시 뒤 도라산역에서 우리 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환송식을 갖고 출발할 텐데요. 관련해서 저희 KBS는 8시 25분부터 뉴스 특보로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광장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